여야 4당이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정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등 이른바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권과 경찰 등이 파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을 추진한 여야 4당은 최근 벌어진 여야 충돌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자유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은 의회 쿠데타라며 내일부터 장외투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특별조사위원회가 선체에서 수거한 CCTV 영상 녹화 장치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거듭 강조하며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복원된 CCTV 영상이 참사 발생 3분 전인 오전 8시 46분까지만 존재하지만 그 이후까지 CCTV 화면을 봤다는 생존자 3명의 증언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129번째 노동자의 날을 맞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하는 행사가 잇따랐습니다. 배달 노동자 노조인 라이더 유니언은 공식 출범식을 연 뒤 오토바이를 타고 거리를 행진하며 처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남측 지역이 일반인들에게 확대 개방됐습니다. 지난해 4월 남북 정상이 함께 걸었던 도보다리와 공동기념식주 장소 등이 새롭게 견학 구간에 포함됐습니다. 올해 초 임시 대통령을 자처한 과이도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이 마두로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첫 무장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마두로 현 대통령은 불법 쿠데타라며 진압에 나섰습니다. 양측 충돌로 현재까지 1명이 숨지고 71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사실상 통행료를 받아 반발을 사왔던 지리산 천은사 매표소가 있던 자리입니다. 더 이상 돈을 받지 않기로 하면서 지금은 모두 철거하고 이렇게 잔해만 남아있는데요. 이곳이 최초일 뿐 여전히 다른 사찰들에선 통행세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JTBC 뉴스룸 오늘 좀 일찍 7시 반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잠시 후 9시부터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등을 위한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내놓으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한 직후에 당사자 중에 하나인 검찰의 수장이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겁니다. 문 총장은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진행 중인 법안들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검찰 수장으로서 검찰의 권한을 줄이려는 법안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반발은 불가피했으리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문 총장의 반발이 패스트트랙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정치권과 청와대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송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등과 관련해 최근 여야 4당은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른바 패스트트랙 법안입니다. 그런데 문무일 검찰총장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외 출장 중인 문 총장은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형사사법 절차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작동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이런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문 총장은 경찰이 갖게 되는 수사권 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번 법안이 1차 수사권과 정보권을 경찰에 독점적으로 주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겁니다. 문 총장은 올바른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런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국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해 국민 기본권을 더욱 보호하길 희망한다며 향후 법안을 고쳐야 한다는 취지도 밝혔습니다. 문 총장은 지난달 28일부터 오만과 에콰도르 등을 방문해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그동안 문무일 총장은 현 정부가 추진한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서 시각차를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라타고 힘을 받자 작심하고 법률안 검토를 다시 해달라는 의견을 내놓은 것입니다. 검찰의 수장으로서 조직 내부의 입장 등을 반영한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문 총장의 발언 배경을 최윤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검사의 사법 통제가 폐지되면 직접적으로는 경찰 수사 과정에
인권 침해나 수사 오류 등을 바로잡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지난해 3월 문무일 검찰총장은 청와대 검경 수사권 조정 회의에 대해 불편한 내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문제인지 밝힌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수사권 조정 법안이 검사의 권한을 크게 축소시키자 직접 내용을 언급하며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나오는 불만의 목소리를 문 총장이 대신한 걸로 보입니다. 최근엔 수사권 조정 실무를 담당했던 대검 관계자가 관련 법안을 내부 게시판에 올리며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한 간부는 대검이 뭘 하고 있었느냐는 기류가 많다며 이를 총장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오늘 검찰총장의 주장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은 곳이 두 군데입니다.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입니다. 청와대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인 것 같고 한국당은 짤막하게 공식 대응하지 않겠다고만 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검찰 이기주의라면서 비판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총장이 조직의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 관계자는 삼권 분립의 원칙에 맞게 행정부는 입법부에서 진행되는 절차를 존중하고 지켜봐야 한다면서 검찰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검찰이 조직 논리를 버리고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 요구에 부응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문 총장의 정치 관여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을 문 총장이 도와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른미래당은 검찰이 공개적으로 반발한 건 신중치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이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했어야 하는데 매우 미흡했음을 노출한 것이라며 정부 역시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논평 등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당 관계자는 한국당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 일단 진위를 파악하기 전까지는 논평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검찰총장의 이러한 입장은 저희들이 잠시 후에 좀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트랙을 추진한 여야 사당이 오늘 자유한국당에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은 의회 쿠데타라면서 내일부터 국회 밖에서 투쟁을 이어간다고 했습니다. 유미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원내대표가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국회의 불미스러운 모습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의 5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한다며 국회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추경과 민생법안 심의에 나서달라며 민생을 명분으로 한국당을 압박한 겁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은 추악한 뒷거래이고 사과가 우선이라며 회동을 거부했습니다. 또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며 국회 밖에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집회, 범국민 서명운동 등과 함께 전국의 민생 현장을 찾아서 국민들과 함께 싸우는 내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곧바로 서울역, 대전역, 대구역 등을 찾아 시위를 이어갑니다. 이번 주말엔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3차 대규모 집회도 엽니다. 한국당은 보수 성향 유튜버들과 당 차원에서도 힘을 모은다는 방침입니다. 자유친을 만들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유튜버 친구들을 만들겠습니다. 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투쟁도 경론도 국회에서 하시라며 한국당이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발목 잡기로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이 오늘로 150만 명을 넘겼습니다. 게시판 청원 참여 숫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청와대가 반박 자료를 내자 곧바로 이 내용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조작설까지 제기한 한국당 지도부는 오늘도 특별한 근거 없이 같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정정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 참여자가 급속하게 늘어난 배경을 의심했던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청와대의 설명이 맞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쪽에 데이터할 때 그게 맞을 것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이 최고위원은 지난 3월 청와대 접속 트래픽의 약 14%가 베트남에서 왔다며 청와대에 정확한 수치를 요구했습니다. 청와대가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자 이를 곧바로 수용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당의 근거 없는 주장을 문제 삼았습니다.
타 당에서 이제 이용해서 사용했던데 그 부분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모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14만 명 이상이 베트남에서 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됐거든요. 어제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 의장의 발언을 비판한 겁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조작됐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새로 제시된 근거는 없었습니다. 지금 청와대 청원이 바로 그러한 민주주의의 타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조작 여부 당연히 의심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150만이 되든 200만이 되든 또 그게 여론이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없다. 한국당 해산청원은 150만 명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여야 간의 격한 충돌 이후에 서로를 향한 맞고발이 이어지고 있죠. 현재까지 고발된 의원은 무려 79명에 이릅니다. 국회법 위반을 적용했을 경우에 500만 원 이상 벌금형만 받아도 선거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검찰 수사가 내년 총선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33년 만에 국회 경호권까지 발동됐던 격한 충돌 후 여야는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서로를 고발했습니다. 현재까지 검찰에 고발된 국회의원만 모두 79명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회의를 방해한 혐의로 한국당 의원들을 국회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 의원 등이 자기 당 소속 의원들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고발장을 냈습니다. 국회 사무처도 의원을 고발했는데 의원가를 점거한 의원들을 형법상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핵심은 국회법 위반 여부입니다. 2012년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지면서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이와 연동돼 개정된 공직선거법 19조에 따르면 국회 회의 방해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될 경우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선진화법 없이 고소 고발이 이뤄지던 과거와는 다른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여야의 합의로 고발을 취하하게 되더라도 법률상 고발이 이뤄진 이상 수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때문에 앞으로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내년 4월 총선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박수윤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 CCTV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다시 나오면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참사 시점을 기록한 영상이 사라졌는데 그 시점에 영상을 봤다는 증언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사위는 선체에서 모형까지 만들어서 의심스러운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세월호 3층 중앙홀에 참사 당시 있었던 것과 같은 안내 데스크가 만들어졌습니다. 논란이 된 CCTV 영상 녹화 장치가 있었던 곳입니다. 세월호 영상 녹화 장치를 수거한 잠수부는 당시 바닥에 떨어진 장치의 연결 부위를 풀어서 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영상 저장 장치에는 연결 장치 5개와 CCTV 등 70여 개의 전선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충격을 받았다 하더라도 단단히 고정된 곳에서 넘어가서 바닥에 떨어지는 것은 쉽지 않다. 수거 작업을 찍은 영상이 없는 점도 미심쩍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영상 녹화 장치에는 오전 8시 46분까지의 영상만 저장돼 있습니다. 유족과 특조위는 오전 9시 30분까지 CCTV 화면을 본 사람이 3명이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객실부 선원과 일반인 생존자가 이를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3등 항해사 박한결 씨도 조타실에서 선원들이 빠져나가는 걸 CCTV로 지켜봤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겁니다.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왜 안 구했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대가 사라졌다는 거죠. 가족협의회와 특조위는 검찰 수사를 통해 의혹을 규명해야 하고 전면 재조사도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 대표가 세월호 수사를 방해하거나 외압을 행사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는 황 대표에 대한 탄압과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반발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수사 속보입니다. 어제 저희는 삼성바이오가 빚을 줄이기 위해서 미국 회사와 맺은 계약서를 바꾸려다가 퇴짜를 맞았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에 삼성이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과도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회의에 참석한 회계사들을 조사해서 삼성 측이 사실상 부당한 처리를 지시한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와 자회사인 삼성에피스가 2015년 10월 13일 대책회의를 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삼성바이오의 회사 가치를 부풀리기 위한 논의를 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회의엔 삼성 측의 회계를 맡은 회계법인 관계자들도 참석한 걸로 파악됩니다. 당시 삼성 입장에선 합작을 한 미국 회사가 삼성에피스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골치였습니다. 미국 회사엔 유리하지만 삼성 쪽엔 큰 빚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삼성이 회계법인과 회의를 한 걸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회계법인 관계자들을 조사해 당시 회의에서 미국 회사의 주식 살 권리가 빚으로 잡히는 걸 막기 위해 삼성 측이 여러 요구를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회계법인과 감리 대상인 회사가 함께 모여 단순한 의견 교환도 아닌 부당한 처리 방식을 논의한 정황 자체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남측 지역이 오늘 시민들에게 확대 개방됐습니다. 남북 정상이 함께 걸었던 도보다리도 견학 구간에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다만 아직 북측과의 협의가 끝나지 않아서 자유왕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시민들을 태운 버스가 비무장지대를 향해 달립니다. 왼쪽 전방으로 보일 붉은색 기어 건물이 대성동 마을의 입구입니다. 군사정전위원회 건물 앞 무장을 하지 않은 경비대원들이 눈에 띕니다. 과거엔 권총을 찾는데 남북이 각각 비무장 병력 35명만 두기로 합의하면서 바뀐 겁니다. And since September, we've done efforts to demine the joint security area, to remove weapons from our towers. What you'll feel here in Panmunjom is a different vibe. What once was a vibe of tension is now a vibe of peace. 가장 주목을 받은 장소는 지난해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 거닐던 도보다리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시민들에게 공개됐습니다. 여기서 어쩌면 평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기대가 드는 곳이었습니다. 네, 저편에 남북 정상이 단독 회담을 나눴던 장소가 보입니다. 이 정부는 비무장화 조치로 잠시 멈췄던 JSA 견학을 다시 시작을 하면서 이곳 도보다리까지 범위를 넓혔습니다. 다만 자유왕래를 약속한 9.19 합의와 달리 시민들은 일단 남측 구역만 다닐 수 있습니다. 남북과 유엔사가 자유왕래를 위한 공동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미는 유엔사가 가진 JSA의 행정 관리권을 남측에 맡기는 등 북측을 설득할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최근 강원도 고성을 덮친 대형 산불은 전봇대 전선 하나가 끊어지면서 일어났습니다. 그 뒤로 도심에도 위험한 곳이 많다, 언제든 큰 불이 날 수 있다, 이런 제보가 저희 취재진에게 잇따라 들어왔습니다. 도심 곳곳에 널린 전선이 화재에 얼마나 취약한지 뉴스미션 서효정 기자가 전봇대 위로 올라가 봤습니다.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게 이 고성 산불을 일으킨 것과 같은 종류의 부품입니다. 이렇게 두 전선을 연결해 놓은 부분이나 오래된 전선 같은 경우에는 화재 위험이 더 높은데요. 제가 서 있는 이 도로를 따라 쭉 전봇대와 전선들이 설치돼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상태일지, 과연 안전할지 뉴스미션이 올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전문가와 함께 가까이서 본 전선은 심각했습니다. 전기가 빠져나가는 걸 막는 테이프가 군데군데 뜯겨나갔습니다. 만지면 부서질 수 있을 정도로 낡았습니다. 어떤 전선은 아예 휘어져 버렸습니다. 테이프마저 삭아서 제 역할을 못합니다. 지금 수분이 침투하면 전선이 삭아갖고 나중엔 전선이 끊어질 수도 있고. 알루미늄으로 만든 고압선엔 작은 이물질도 들어가선 안 됩니다. 하지만 전선을 감싸는 고무 부품 속으로 새까지 드나들고 있습니다. 저 안에 둥지가 있을 수도 있대요.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취재진은 더 심각한 곳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충북 옥천군을 찾아갔습니다. 전선 가까이 가보니 유전을 막는 덮개의 가장자리는 다 해졌고 찢어진 부분도 보입니다.
이 두 전선을 이어놓은 부위입니다. 절연 커버들이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비바람에 휩쓸려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벗겨져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 안에가 훤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 커버가 언제 만들어진 건지를 제가 살펴봤더니 1990년이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9년 전입니다. 언제 한 번씩 교체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따로 혹시 있어요?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뭐 이게 하나가 깨진다거나 뭐 해서 그렇게. 오래된 부품은 다른 곳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수거한 겁니다. 30년이 넘은 이 연도가 과연 정확하게 피레기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전선을 지탱하는 전봇대도 부실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봇대는 한눈에 봐도 심하게 금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전봇대 아래쪽부터 위까지 이렇게 훑으면서 올라왔는데 위로 올라올수록 균열의 정도가 심각합니다. 여기 위에를 제가 보면 이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당연히 벌어져 있는 것은 물론 이 자를 안에 넣어봤는데 이 콘크리트 조각들이 우수수 이렇게 쏟아져 내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녹이 쓴 철근도 안에 훤히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요. 이 위로는 이 전봇대에 22,900볼트의 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안전과 관련한 한전의 예산이 줄면서 해마다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전에는 뭐 점검을 해서 지금 갈았었는데 지금은 몇 년 전부터인가 그걸 하질 않아요. 그래서 또 이제 이게 불량이 났는지 안 났는지는 저희도 잘 모르죠. 한전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전기 문제로 발생한 화재가 10,000건이 넘었습니다. 강원도 산불 때도 이 작은 불씨 하나에 축구장 700개가 넘는 숲이 타버렸습니다. 이 오래된 전봇대와 뒤엉키고 낡은 전선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이 불은 언제든지 또 날 수 있습니다. 부르면 달려갑니다. 뉴스미션 서유정입니다. 네, 저희 뉴스미션 취재진이 현장을 취재하다가 입수한 영상도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고압선을 자르는데 갑자기 불이 나는 장면입니다.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들은 이달 중에 기자회견을 하고 대책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전봇대 위에서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시퍼런 불길이 얼굴 쪽으로 치솟습니다. 불에 놀란 노동자는 뒤로 휘청입니다. 전류가 살아있는 고압선을 자르다 불길이 일어난 겁니다. 열기에 약간 이쪽 왼쪽 얼굴이 약간 데였어요. 굉장히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들은 낡은 설비 때문에 고장이나 화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나뭇가지라도 하나 걸리고 이러면 여기에 또 발화가 생길 수도 있고 이게 보시다시피 자기 숲이잖아요. 저번에 산불 난 것처럼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체적으로 불량 설비를 조사 중인 이들은 이번 달 안에 기자회견을 하고 정부와 한전의 대책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뉴스미션 서유정입니다. 반정부 시위대인 군인이 방지턱 너머로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시위대 쪽으로 정부 진압군의 장갑차가 돌진합니다. 베네수엘라의 반정부 시위대가 처음으로 무장 시위에 나섰습니다. 자신을 임시 대통령으로 칭한 과이도 국회의장은 자유의 작전이라고 했습니다. 과이도 의장은 그를 지지하는 군인들과 무장 봉기를 주도했습니다. 마두로 현 대통령은 불법 쿠데타라면서 진압에 나섰습니다. 양측의 충돌로 현재까지 최소 1명이 숨지고 71명이 다쳤습니다. 황예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 군인이 최루탄을 던집니다. 오른쪽 팔뚝엔 반정부를 의미하는 파란 띠가 묶여 있습니다. 일부 군인은 파란 마스크도 꼈습니다. 현재 시간 지난달 30일 베네수엘라의 한 공군 기지 근처에서 일부 군인과 야권 지지자가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현 대통령을 내몰기 위해 처음으로 군사봉기를 시도한 겁니다. 지난 4개월 동안 베네수엘라는 현 대통령인 마두로 측과 과이도 의장 측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과이도 의장 측은 군부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군부가 얼마나 과이도 지지를 표할지는 의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불법 쿠데타라며 반발했습니다. Hay que identificar a toda esa gente que disparó y irlos a buscar y someterlos a la justicia, entregarlos a la fiscalía y a los tribunales, a todos. Están los videos. 과이도 의장 측은 현지 시간 1일 노동절에 맞춰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무장 시위대와 정부군 간 충돌 속에서 인명 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보신 것처럼 베네수엘라는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현재 물가 상승률 200만 %가 올해 말에는 1000만 %에 달할 것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지폐로 학을 접을 정도로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것을 넘어서서 지구 궤도를 벗어날 정도로 치솟는 수준이라고 AFP-통신은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대규모 정전에 식량난까지 겹치면서 고국을 등지는 사람들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대리전을 벌이는 미국은 군사 개입도 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군사작전 등을 멈추지 않는다면 가장 강한 제재와 금수 조치가 내려질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정권을 돕는 쿠바에게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며 러시아도 겨냥했습니다. All options are on the table. That certainly includes a military option. He was ready to leave this morning, as we understand it, and the Russians indicated he should stay. 러시아 외교부는 오히려 과이도 의장이 이끄는 베네수엘라 야권이 폭력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뉴스위크는 푸틴 대통령이 고위 안보 참모진과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일각에선 러시아가 베네수엘라에 핵 미사일을 배치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갈라졌습니다. 캐나다와 중남미 일부 국가들은 과이도 진영을 지지한다며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웃나라 볼리비아는 쿠데타 시도를 강력 비난한다고 밝혔고 터키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사태가 국제전으로 번지면서 인도주의적 위기는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베네수엘라 물가 상승률이 1000만 %에 육박할 것으로 국제통화기금은 내다봤습니다. 사상 최악의 정전에 식량난, 식수난까지 겹치면서 베네수엘라를 떠나는 난민 규모는 인구의 12%인 34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등을 위한 법안에 반대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죠. 앞서 저희가 뉴스룸 시작하면서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만 문 총장은 국회에서 신속 처리하기로 한 관련 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냈습니다. 당사자인 검찰과 경찰 구성원들은 물론이고 정치권 역시 검찰 수장의 반박 입장문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을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김선미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해외 출장 중인데 지금 총장은 입장을 낸 게 이례적으로 보이죠. 직접 입장을 낸 배경이 뭔지 또 아무튼 이 문제 자세히 취재를 했죠. 그 내용부터 좀 전해줄까요? 네, 일단 문 총장의 상황을 보면 오늘 급히 입장을 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문 총장은 현재 우즈베키스탄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지난달 28일, 그러니까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에 오르기 전에 오만과 에콰도르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이 출발하기 직전까지도 출장을 취소하는 방안까지도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 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될 것을 우려를 한 것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검찰권이 축소되고 그리고 지휘관계였던 경찰과 동등하게서는 내용의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되면서 해외에서 기자단을 통해서 입장을 전달을 한 겁니다. 예. 자, 서둘러 입장을 낸 것은 틀림이 없어 보이는데 결국 이건 이제 검사들의 반감이 크다. 그래서 총장이 일단 내부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검찰 내부, 특히 간부들 사이에서는 공식적으로 반발하거나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 수사권 조정 과정이라든가 법안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한다기보다 검찰이 밥그릇 챙기기를 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어제 이 수사권 조정 실무를 총괄했던 한 간부가 이 검찰 내부망에 설명 자료를 올리면서 검찰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라는 내용의 글을 함께 올렸습니다. 아무래도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의 내용이 검찰권이 축소가 되고 또 검찰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이러다가 정말 수사권과 기소권을 정말 빼앗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불만과 우려가 커졌다고 합니다. 예. 자, 총장이 입장을 낸 만큼 검찰의 후속 움직임에 나설 것이다. 이런 예상도 당연히 있겠네요. 네, 사실 청와대가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의 한 주축이기 때문에 자칫 항명으로 비칠 수 있어서 그동안은 공식적인 입장을 자제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 총장의 이번 발언으로 이 검찰이 조직적으로 국회에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 총장은 오는 9일에 귀국할 예정인데요. 검찰 관계자는 귀국 후에 구체적인 입장을 발표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기자 간담회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방식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김선미 기자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검찰 취재하고 있는 이 내용을 취재하고 있는 서복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오후에 갑자기 이게 나와서 예. 좀 술렁거렸습니다. 예. 예. 지금 청와대하고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인데. 예. 이것도 해묵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번 예. 정권에서 처음 나온 얘기도 아니고. 예. 정면으로 반대한 모양새가 되긴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뭐 검찰총장이 직접 입장문을 내면서 반발을 했기 때문에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패스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안 내용을 왜 반대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번에 조정안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은 기존에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 청구권, 기소권 이렇게 거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개정안을 보면 그중에서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조정하게 됩니다. 예. 검찰의 권한을 좀 줄이고 경찰의 권한을 그만큼 강화하는 것. 이게 계속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 검찰의 수사권이 제한이 되는데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혐의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범죄 등으로 묶어두게 됩니다. 이번에는요. 대폭 줄인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특히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축소한다는 것. 예. 이게 가장 큰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 기존 법에는 경찰이 모든 수사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이 아예 삭제됩니다. 개정안에서는요. 그러니까 경찰의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도 주도록 한 겁니다. 원래는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하고 모든 사건을 검찰로 넘기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제 경찰이 지휘 없이도 수사를 할 수 있고 재판에 넘기는 게 아니라면 사건을 보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개정안은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사 역시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게 했습니다. 기존에는 영상 녹화 등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부인해도 증거로 채택할 수 있었는데요. 이 점이 중요한 부분은요. 앞으로는 이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을 경찰 수준으로 낮춘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예. 검찰로서는 사실 전부터도 그랬습니다만은 그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내용들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 총장이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도 결국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돼 있는 것.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으면 이 얘기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공수처도 반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까 오후에. 근데 그건 이제 여러 군데 취재해 본 결과 그건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건 아니고 바로 늘 문제가 되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강하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반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동안 검찰이 경찰을 견제해 왔는데 그게 약해졌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도 언급을 했죠. 그렇습니다. 문 총장은 특정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적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경찰에 그걸 다 줬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검 관계자에게 추가 설명을 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정원도 국내 정보 수집을 폐지했고 검찰도 정보 수집을 안 하는 상황에서 경찰은 정보 수집을 독점하고 있다. 이런 권한이 조정되지 않고 1차적 수사권까지 주게 되면 경찰의 권한이 독점된다는 의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혹시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는 과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절차에 대해서도 혹시 문제를 제기했나요? 일단 대검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를 지적한 건 아니고 법안 내용에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하여간 문 총장이 여기에 반대 입장을 낸 건 아까 저희가 잠깐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지난해 11월에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직접 나와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검찰의 사법 통제가 폐지되면 경찰 수사 과정의 인권 침해나 수사상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즉시 바로잡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경찰이 국내 정보를 독점하는 상황에서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까지 해제하게 되면 경찰 권력이 과도하게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입장과 정확하게 일치하죠. 검찰의 수사권이 제한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들어보시죠. 현대 민주국가 중에서 법률로 검사의 수사를 금지하거나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데 예. 지금 뭐 패스트트랙에 올라타는 것이 일단 법안 아닙니다. 안.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도 사실 이제 그 수정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수사권 조정안이 아직 법으로 통과된 건 아니어서요. 예.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를 할 텐데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지난해 11월에 문 총장의 반대 입장을 들은 후에도 수사권 조정안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권 그리고 수사 지휘권을 제한한다. 이런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문 총장은 입장을 내면서 어제 대검 간부들과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입장이 나왔는데요. 예.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런 검찰의 반대 목소리가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자, 검찰총장이 이렇게 정부안 또 여당안에 이렇게 반대를 하면 공개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대개 얘기가 됐던 것이 혹시 뭐 거취 표명이 또 있지 않는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뭐 실제로 그런 예도 있었고 예. 이번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거취 표명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 돌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대검 관계자에게 이 문무일 총장의 거취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물었는데요. 일단 사태와 연관짓는 건 무리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문 총장의 임기는 오는 7월 24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달 남짓 남아 있습니다. 2달 남짓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석 달 가까이라고. 석 달 가까이 남아 있는 상황이죠. 아무튼 짧긴 짧습니다. 예.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이렇게 검찰총장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입장을 내는 것이 물론 처음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요. 근데 조정안이나 정부 방침에 반발해서 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수사권 조정 논란과 검찰총장들의 입장을 이가혁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입니다.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시작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검찰이 반발하는 분위기가 거세지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달라며 총장이 중심을 잡고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은 당초 이뤄진 검경 간 합의가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 책임을 지겠다며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때 대검의 검사장급 간부 전원도 사의를 표명하는 등 거센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강력한 검찰 개혁 의지를 보였던 노무현 정부 때도 분위기는 비슷했습니다.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은 허준영 당시 경찰청장과 함께 수사권 조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논의가 진행되면서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방안대로 조정이 이뤄지면 검찰이 강도 높게 수사하기 어렵다면서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문무일 검찰총장의 메시지도 그동안 이어져온 내부의 반발 기류를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수사권 조정의 당사자인 검찰과 경찰의 반응에서 나타나는 온도차는 예상대로 큽니다. 검찰은 여전히 법안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고 그대로 확정될 경우에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사할 기관이 없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보경찰에 대한 개혁 등을 추진하고 있어서 권력 독점은 없을 것이라면서 국회의 논의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검찰 관계자들은 문무일 총장의 발언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내부에서는 현행 정부안에 대해 반대하는 분위기가 우세합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안이 민주주의에 반한다거나 앞으로 경찰권 견제가 안 된다는 총장의 말에 대부분 검사들이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피의자를 신문에 작성하는 조서의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데 대해선 현실을 전혀 모른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재판에 가면 피의자들이 말을 바꾸는 경우가 많고 경찰 조서 역시 허술한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이에 비해 경찰은 큰 불만은 없다면서도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비교적 충실한 안이 만들어졌고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이 됐으니 계속 국회에서 논의가 되길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해선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검찰의 강압조사나 밤샘 조사가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2번씩 할 필요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경찰이 수사권과 정보권을 동시에 쥐게 된다는 우려에 대해선 정보경찰의 기관 출입 금지 등 자체적으로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예, 노동절입니다. 오늘이. 오늘 시내에서는 여러 집회가 많이 열렸죠. 뉴스룸은 노동절 뉴스를 이렇게 접근해 보기로 했습니다. 즉, 작고 소외된 현장에서 말 그대로 노동 환경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의 얘기로 시작해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JTBC 취재진은 하루 수만 명이 찾는 지하철 9호선의 심야를 책임지는 고객 안전원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술 취한 이들의 폭력이나 화재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밤을 새워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류정화 기자가 만났습니다. 쉴 새 없이 전화가 울립니다. 전화를 받는 사람은 고작 1명. 입사 6개월밖에 안 된 고객 안전원입니다. 카드를 찍었는데 안 돼요? 이 환승 게이트에선 지나가시고. 급한 무전이 오면 사무실을 비워야 합니다. 만약에 화재 알람이 울린다던가 아니면 응급 환자가 있다던가. 지하철 9호선 종합운동장역입니다. 지금 시간이 밤 12시 40분쯤인데요. 밤 11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는 축구장 2배 넓이에 가까운 이 역사를 단 한 명의 고객 안전원이 관리합니다. 기계를 살피다 안전사고가 나는가 하면 취객들과 수시로 시비가 붙습니다. 회사는 호신용 호루라기를 지급했지만 불어도 달려올 직원이 없습니다. 달래다가도 안 될 것 같아서 돌아섰는데 그걸 또 쫓아와서 폭력을 행사했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있을 때 그런 일 발생할까 봐 좀 무섭죠.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은 야간에도 2명 이상이 근무하지만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에 위탁해 운영하는 9호선의 일부 구간은 사정이 다릅니다. 13개 역사를 신입사원 72명이 대부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의역 김군 사고, 김용균 사고, 여러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혼자 근무하는 사람들은 언제 무슨 일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서울교통공사는 상반기에 인력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예, 같은 뜻에서 이런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소셜미디어의 확산과 함께 늘어난 배달업종 노동자들도 처음으로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돼서 노동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오늘 오토바이를 타고 항의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배달기사 윤유준 씨는 배달 대행업체에서 지난달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전화 와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본사에 요청을 해도 본사는 알아보겠다, 생각해보겠다. 그래. 윤 씨와 같은 배달기사 46명은 노동환경 개선과 산재 인정 등을 요구하며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일을 시키는 사람만 있을 뿐 책임지는 사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우리는 더 이상 라이더가 희생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들은 국회 앞에서 노조 출범식을 한 뒤 오토바이를 타고 근로복지공단과 패스트푸드 가맹점을 돌았습니다. 산재 보장을 강화하고 배달료를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주차장 우레탄 거기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지면서 허리를 삐끗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배달 대행업체 사장이 산재보험을 가입을 해야 한다면서 하루에 2,000원씩 캐시를 이제 자동으로 차감해 갔었어요. 1시간에 두세 건 정도가 적당한 건이거든요. 신호 위반을 하고 역주행을 하거나 아니면 횡단보도를 탄다던가. 오토바이 행진은 청와대까지 이어졌습니다. 배달기사들은 노조 인정과 단체 교섭 체결 등을 목표로 활동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예, 오늘 저희 뉴스룸은 7시 30분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이 9시부터 있기 때문에 저희 뉴스는 그 전에 끝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루히토 새 일왕이 오늘 즉위했죠. 즉위 후 첫 발언에서 나루히토 일왕은 헌법에 따라서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아버지 아키히토 일왕 때와 달리 헌법을 지키겠다는 명시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베가 개헌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건 어떤 의미인지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윤서령 도쿄 특파원이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 후 첫 공식 행사입니다. 憲法にのっとり、日本国および日本国民統合の象徴としての責務を果たすことを誓い、 세계 평화를 간절히 희망한다고도 했습니다. 발언의 절반을 상황 아키히토에 대해 할애했지만 아버지 때와 달리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전후 세대 첫 일왕인 나루히토가 일본의 우경화 흐름 속에서 평화주의 행보를 계속할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즉위식에는 새 왕비인 마사코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현 왕실 전범에 따라 여성은 즉위식에 들어갈 수 없고 왕위 계승에서도 배제됩니다. 새 연호인 레이와 첫날을 맞아 일본은 축제 분위기입니다. 일왕의 거처인 고쿄 앞입니다. 카메라 등 보도진들도 많이 보이는데요. 즉위식이 끝난 지 4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새 일왕의 시대를 축하하고 있습니다. ただ今朝皇太子もう新しく天皇になりましたけど見ましてすごくすごくいいなというまたいい時代ができる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期待してます。 레이와로 넘어가는 0시에 맞춰 혼인 신고를 하는 커플을 위해
관공서도 문을 열었습니다. 즉위식을 놓고 정교 분리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논란도 일었습니다. 도쿄신문은 국비가 지원되는 즉위 의식들이 일본 전통 종교인 신도의 색채를 띠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도로에 가만히 서 있던 차에서 갑자기 에어백이 터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안전을 지켜주는 에어백이 오히려 운전자를 위협하는 아찔한 상황이 되겠죠. 실제로 이런 일이 생겨서 현대차가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지난달 25일 낮 12시 40분쯤 수원 광교 사거리에서 한 차량이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9년식 현대차 아이서티입니다. 다음 신호를 위해 앞으로 이동한 뒤 20초 후 갑자기 폭발음과 함께 운전석과 보조석 에어백이 터집니다. 뿌연가루가 차 내부를 뒤덮습니다. 놀란 운전자가 급한 마음에 경찰서에 전화합니다. 네, 그냥 갑자기 터졌거든요. 일단 전화 끊지 마시고 가장자리 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시죠. 과속 방지턱을 넘거나 미세한 충돌 때문에 에어백이 터진 사례는 있었지만 가만히 서 있던 차에서 에어백이 터진 건 이례적입니다. 체감상 5초 정도? 이 상태로 해서 시야가 완전 가리더라고요. 그다음에 화약이 터졌기 때문에 연기도 엄청 났었고, 그래서 만약에 주행 중에 그런 게 있었더라면 2차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당시 충격으로 대시보드는 부서졌고 안전벨트는 자동으로 잠겼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에어백이 터지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터지지 않아야 할 때 터지는 경우 역시 운전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이런 사례가 보고된 적은 없었다며 원인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고객님 차가 실제적으로 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은 그 터질 상황이 되는데 터진 건지 저희가 조사를 해보고. 사건을 접수한 국토교통부도 차량 결함 조사에 들어갈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대한항공이 국제선 노선 10곳 가운데 7곳에서 1등석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수익이 안 나는 1등석을 없애는 대신 비즈니스석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저비용 항공사들의 공세가 거세자 일종의 좌석 구조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정재호 기자입니다. 대한항공은 동남아나 일본, 중국 같은 중단거리 노선 위주로 1등석을 없앨 계획입니다. 1등석, 비즈니스석, 이코노미석 3단계로 나눴던 좌석 등급을 2단계로 줄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달부터는 전체 111개 노선 중 31.5%에만 1등석이 남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장거리 노선입니다. 반면 비즈니스석까지만 있는 노선은 49개에서 76개로 늘어납니다. 주로 보잉 777과 A330 등 중대형기 기종입니다. 퍼스트 클래스 수요가 저조하고 상대적으로 프레스티지 클래스 수요가 많은 관광 노선 등에 한해 프레스티지 클래스를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이용률이 낮은 1등석 대신에 비즈니스석을 여러 개 만들면 수익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조원태 회장이 취임하면서 대한항공이 수익성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입니다. 저비용 항공사들의 공세 속에 항공시장은 무한 경쟁 체제로 접어든 상황입니다. 지난 3월에도 저비용 항공사 3곳이 새로 면허를 발급받았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얼마 전 정부가 서울의 8개 구청에 주택 공시가격을 잘못 매겼다면서 바로잡으라고 요구했었죠. 다시 조사를 했더니 공시가격이 대부분 올랐고 수억 원씩 뛴 집도 있습니다. 여기 말고 다른 곳들은 과연 문제가 없었을까 하는 의문도 커지고 있습니다. 성화성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을 바로잡으라고 요구한 단독주택은 460여 채입니다. 재검증을 했더니 대부분은 공시가격이 올랐습니다. 서울 성수동의 한 단독주택은 지난 3월 열람대 공시가격이 6억 7천여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산정한 가격은 8억 8천여만 원입니다. 2억 원 넘게 오른 겁니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460여 건 중 300여 건은 서울 강남구에 집중돼 있습니다. 성동구와 마포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가 재검증을 요구한 건 지자체가 매긴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표준주택보다 낮다는 지적이 나오면서입니다. 주민들 눈치에 지자체가 일부러 낮게 매긴 게 아니냐는 의혹도 일었습니다. 오류로 지적된 공시가격이 대부분 오르면서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검증한 대상은 서울의 8개 구였는데 다른 지역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자체의 오류를 지적한 정부 역시 구체적인 공시가격 산정 기준은 밝히지 않아 혼선을 키웠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받는 공시가격 이의 신청 건수도 예년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술 마시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30대가 앞서가던 화물차 2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맞은편 승용차들도 피해를 입어서 모두 차량 6대가 부서졌고 4명이 다쳤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승용차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짐칸이 반쯤 들려버린 화물차는 견인차에 아슬아슬 걸려 있습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제 밤 11시 50분쯤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옥천 IC 부근에서 34살 선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화물차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뒤따르던 25톤 트레일러는 사고를 피하려다 중앙분리대와 부딪혔습니다. 맞은편에서 오던 승용차 2대는 파편에 맞아 부서졌습니다. 사고가 난 고속도로입니다. 바닥에는 떨어진 화물들과 부서진 자동차 파편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데요. 차가 급하게 멈추면서 생긴 타이어 자국도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도로 가운데를 보시면 25톤 트레일러가 들이받은 중앙분리대 윗부분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화물차에 타고 있던 3명 등 모두 4명이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차선을 가고 있는데 뒤에서 꽝 하고 박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휘청하면서 차가 옆으로 들어 누가 있더라고요. 승용차 운전자 선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을 시인했고 사고 당시 졸았다고 진술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네이버 이용자 2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이메일을 통해서 유출됐습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까지 고스란히 노출이 됐습니다. 네이버는 해당 이메일을 모두 회수하고 사과했습니다. 문상혁 기자입니다. 네이버 블로거인 박모 씨는 어제 새벽 2시쯤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원천 징수 영수증 발송 안내라는 제목의 이메일엔 박 씨뿐만 아니라 다른 블로거 400여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파일을 열어봤는데 제 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총을 떼길래 스크롤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 개인정보 유출 아닌가? 곧바로 네이버 고객센터에 연락했지만 해당 내용을 찍어서 보내달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통화가 끝나자마자 이메일 한 통이 또 왔습니다. 이번엔 블로거 1000여 명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받은 것만 총 500명이지 우리 한 사람이. 근데 다른 사람들도 물어보면 뭐 900명. 이 사고로 모두 22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네이버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지 12시간 만에 문제의 이메일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네이버 측은 원천 징수 영수증을 보내는 시스템에 오류가 났다면서 피해를 입은 블로거들에겐 이메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메일을 열어보고 저장했을 경우 개인정보 도용 등 2차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미국 하와이에서 관광 헬기가 추락해서 탑승자 3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주택가 도로에 떨어져서 자칫 더 큰 인명피해가 날 뻔했습니다. 헬기 파편이 100m 밖까지 날아가서 차량들을 부술 정도로 폭발이 강했습니다. 부소현 특파원입니다. 헬리콥터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주위에 있던 주민들이 달려들어 재빨리 불을 끕니다. 기체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타버렸습니다. 사고 헬기는 호놀룰루에서 차로 30분 거리인 카일로아 타운에 추락했습니다. Oneal was a very busy street, especially during the morning hours. People go to work, people go to school. It could have impacted a bigger part of the community. 헬기에 타고 있던 조종사 1명과 탑승객 2명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목격자들은 하늘에서 천둥이 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린 뒤 헬기가 곤두박질 쳤다고 전했습니다. 기체의 파편이 100m 떨어진 곳까지 날아갈 정도로 폭발이 강했습니다. 주차돼 있던 차량이 파손됐지만 추가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이 현장에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데 길게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사고가 난 카일로아 타운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휴가를 보낸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오직 한 편의 영화 상영을 막기 위해서 헬기가 뜨고 경찰이 1,800명이나 동원됐습니다. 1990년의 독립영화 파업 전야 얘기입니다. 하루 12시간씩 뼈 빠지게 일해준 대가가 겨우 해고란 말입니까? 노동조합을 만든 것이 죄가 됩니까? 노조를 만들고 파업하는 과정을 담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엔 몰래 숨어서 보던 이 영화가 29년을 기다린 끝에 노동절인 오늘 정식 개봉했습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남은 일을 밤늦게까지 하는 게 일상인 금속 공장. 해고된 노조원들이 끌려나가도 기계는 돌아갑니다. 불편한 현실을 견디던 노동자들은 결국 기계를 세우고 공장 밖으로 나섭니다. 우리도 꿈틀할 줄 안다는 걸 보여줍시다. 파업 중인 인천의 공장에서 16mm 필름으로 찍은 이 영화는 사회 불안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극장에 걸리지 못했습니다. 전국의 대학가와 노동 현장에서 게릴라 상영회가 이어졌습니다. 대학 4학년이었던 주연 배우는 이젠 52살의 중년이 됐습니다. 못 모르고 배우로 이제 참가하고 난 다음에 도망치고 싶었던 순간들도 많았고요. 파업 전혀가 보여준 열악한 노동 조건은 이후에도 영화로, 드라마로, 미술 작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회사가 살아야 우리가 산다. 사랑합니다. 29년의 기다림 끝에 영화는 드디어 극장에 걸렸지만 여전히 우리의 일터는 그리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열악한 조건에서 노동을 하면서 핍박받고 했던 것들이 이 30년이 지난 지금 보면 이게 과연 본질이 달라졌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JTBC 권근영입니다.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노니 제품 일부에서 쇳가루가 나와 문제가 됐었죠. 이후 식약처가 시중에 팔리는 노니 제품을 모두 조사했습니다. 22개에서 기준치를 넘는 쇳가루가 나왔고 많게는 기준치의 160배를 넘기도 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물에 녹인 노니 가루에 자석을 넣어 휘젓자 까만 찌꺼기가 딸려 나옵니다. 물기를 말려보니 쇳가루였습니다. 노니 가루 500g에서 나온 쇳가루는 108mg, 기준치의 21배였습니다. 식약처가 시중에 팔리는 노니 분말 환제품 88개를 검사했습니다. 이들 중 22개에서 기준치를 넘는 쇳가루가 나왔습니다. 노니 가루 1kg에서 쇳가루가 1602mg 나와 기준치를 160배 넘긴 제품도 있었습니다. 단단한 열매를 기계로 분쇄하면서 금속이 갈려 들어간 겁니다. 원액 100% 노니 주스라고 광고하면서 물을 탄 제품을 판 곳도 36곳이나 됐습니다. 열대식물의 열매 노니는 건강식품으로 알려지며 입소문을 탔습니다. 하지만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는 허가받지 않은 일반 식품입니다. 이런 노니 제품을 항암 효과나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거짓 광고한 판매 사이트 196곳도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습니다. 또 쇳가루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노니 분말처럼 기계로 갈아 만드는 제품은 반드시 자석을 이용해 쇳가루를 제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6년 뒤에는 비행기를 타고 울릉도에 갈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울릉도에 공항을 짓는 사업을 내년 상반기에 시작해서 2025년에 완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항이 생기면 서울에서 7시간 걸리는 울릉도를 1시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5시쯤 특수폭행 혐의로 붙잡혀오던 34살 김모 씨가 경찰서 앞에서 도주했습니다. 김 씨는 경북 칠곡 경찰서 입구에서 자신을 경찰서로 인계하려던 지구대 직원 3명을 밀치고 수갑을 찬 채 경찰서 담을 넘어 달아났습니다. 아내의 친구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씨는 8시간 만에 경북 경주의 원룸에서 다시 붙잡혔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 습격한 걸로 알려진 자유조선의 에이드리언 홍창에 대해서 수배 전단을 만들어 배포했다고 미국 CNN이 보도했습니다. 이 수배 전단은 그가 무장한 상태라며 발견할 경우 법무당국에 신고해달라고 돼 있습니다. 경기도가 오늘부터 경기도 의료원에 소속된 모든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서 운영합니다. 경기도 측은 지난해 10월 도립 안성병원 수술실에 처음으로 CCTV를 설치했는데 환자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아서 수원병원과 의정부병원, 이천병원, 파주병원, 포천병원 등 나머지 5개 도립병원 전체로 운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리산 천은사가 30년 넘게 받아오던 문화재 관람료를 이틀 전에 폐지했습니다. 그동안 사찰 앞 도로만 지나가도 통행료를 받아왔습니다. 국립공원 안에 있는 25개 사찰 가운데 입장료를 폐지한 곳은 천은사가 처음입니다. 국립공원 사찰들의 끊이지 않는 통행세 논란을 밀착카메라 정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리산 3대 봉 중 하나인 노고단입니다. 차를 타고도 지리산의 아름다운 산세를 즐길 수 있어 사시사철 등산객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남 구례에서 노고단으로 861번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1인당 1,600원을 내야 했습니다. 1987년부터 천은사가 사찰 앞 도로를 지나간다는 이유로 통행료를 받아왔던 겁니다. 명목은 문화재 관람료. 매표소는 사찰에서 1km가량 떨어져 있었습니다. 천은사에 들르지 않아도 돈을 받다 보니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산적 통행료죠. 원래가 없어져야 되는데. 차가 지금은 그냥 통과하고 있지만 전엔 여기서부터 도로를 막고 돈을 받아왔습니다.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지리산 노고단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돈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 지난 4월 29일부터 통행료를 더 이상 받지 않기로 하면서 지금은 매표소를 모두 철거한 상태입니다. 지자체와 문화재청 등은 천은사 매표소 주변 도로를 사들이고 탐방로 등을 정비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용하고 걷는 게 편하지는 않잖아요. 폐기하는 걸로 하자. 아무래도 통행료가 없으면 편안한 마음으로 오실 수 있지 않을까. 그 기대를 하는 거죠. 국립공원 내 사찰 중 입장료를 받는 곳은 24곳입니다. 일부 사찰은 통행세 논란이 여전한 상황. 천은사와 불과 차로 10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화엄사 매표소입니다. 여기도 지리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화엄사까지는 무려 거리가 1.3km나 되는데 이곳에서부터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화엄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내야 합니다. 문화재를 구경하시는 게 아니고 절에 가시는 게 아니라도 이쪽으로 들어가시니까 통행료를 내라는 거잖아요. 미키어키 하면 통행료겠죠? 걸어서 올라가는 등산객도 예외는 아닙니다. 화엄사 바로 옆엔 지리산 노고단으로 이어지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립공원 공단이 운영하는 무료 등산로를 이용하겠다고 할 때에도 관람료는 내고 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같이 화엄사는 방문 안 하고 통행만 하는 사람에게 좀 징수하는 거는 좀 불합리라고 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년 전 국립공원 공단이 개통한 속리산 세조길입니다. 조선 7대왕 세조가 피부병을 치료하기 위해 찾았다는 길입니다. 개통 후 매년 60만에서 70만 명씩 찾는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무료로 개방하는 국립공원에 있지만 세조길은 법주사에 돈을 내야 걸을 수 있습니다. 여기 국립공원 관리비라고 생각하고 낸 거거든요. 이거 거의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요. 세조길을 통해서 천왕봉으로 향하는 등산로로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등산만 한다고 하더라도 입구부터 돈을 받다 보니까 성인 한 명당 4,000원씩을 속리산 법주사에 내야만 하는데요. 신도가 아닐 경우에는 이곳에서 도보로 20여 분 떨어진 곳에 주차비도 내야 합니다. 사찰에 들어갈 사람 입구에서 매표를 하면은 안 가고 등산만 가면은 확연히 구별이 되잖아요. 국립공원 내 사찰 중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곳도 설악산, 신흥사 등 8곳에 달합니다. 조계종이 입장료 징수가 당연하다며 배포하고 있는 안내서입니다. 내용을 보면요. 사찰 관리를 위해선 입장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외국에 비하면 입장료가 저렴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정작 사찰이 아닌 산에 오르는 사람에게까지 비용을 받는 것이 정당한지는 빠져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정원석입니다. BMW.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뉴스룸은 좀 일찍 7시 30분부터 시작해서 잠시 후 9시 전에 끝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9시부터는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편리하다는 이유로 생활 곳곳에서 쓰는 플라스틱이 이제 생태계를 위협하는 지경이 됐죠. 그래서 전 세계는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하는 동시에 재활용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커피잔, 과자 포장재와 도시락 등 음식 용기들은 재활용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재활용품과 달리 먹거리를 담는 용기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안전을 위해서 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완전히 녹여서 정제한 다음에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저희 취재진이 확인해 보니까 상당수가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불법 제품이었습니다.
재생된 원료에서 실제 유해 물질이 나오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먼저 강신우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시중 유명 제과업체, 제빵업체의 포장용기와 일회용 커피잔입니다. 모두 재활용 페트병으로 만들었습니다. 수집상이 버려진 페트병을 모아 재활용업자에게 전달하면 잘게 자르고 씻어 페트 조각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페트 플레이크는 섬유와 부직포 등 비식품용으로만 쓰입니다. 식품 용기로 쓰려면 녹여서 완전 분해하고 정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유해 물질을 완전히 걸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후 가공업체에서 얇게 늘린 뒤 성형업체에서 최종 제품을 완성합니다. 그런데 재생식품 용기를 만드는 상당수 업체들이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원단, 시트가 만들어지고 있는 공장 내부입니다. 바로 저곳에서 원료 물질이 흡입돼 공정 과정에 투입되고 있는데요. 어떤 물질이 쓰이는지 가까이 가서 보니 바로 재생 페트병을 파쇄하고 세척한 페트 플레이크입니다. 물에다가 좀 세척액을 조금 섞기도 하긴 해요. 소독약 같은 거. 일부 재생 원료 제공업자들조차 이렇게 만들어진 페트 플레이크는 식품용으로 쓰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식음료 쪽은 다 이제 재생은 안 들어가고 이게 쓰이는지는 아직 저는 확인을 못 해봤어요. 재활용 정책을 담당하는 환경부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대사하고 화학적 재생이라는 게 뭘 말씀하실지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식품용기 규정을 만든 식약처도 취재가 시작되고 난 뒤에야 사태를 파악하고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예, 이건 우리들이 매일 접하는 그런 용기들인데 재생 페트의 제조 방식을 규제하는 것은 유해 물질이 들어가는 걸 사전에 막기 위해서죠. 이걸 지키지 않은 재생 페트 플레이크를 전문 검사 기관에 맡겨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상대로 인체에 유해한 물질들이 검출됐습니다. 재생 과정에서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식약처는 음식 용기에 쓰이는 재생 플라스틱의 제조 방식뿐 아니라 원재료 기준도 정해놨습니다. 품질이 양호하고 유독 유해한 물질에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취재진이 재생 페트 용품의 원료 물질인 플레이크를 산업공해연구소에 맡겨 유해 물질이 나오는지 조사했습니다. 과망간산 칼륨 소비량이 눈에 띕니다. 페트 성분과는 다른 유기화학 물질이 녹아 들어가 있음을 알리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 물질이 뭔지는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에 쌓이면 신경계 질환을 일으키는 알루미늄과 세제 성분도 검출됐습니다. 원 페트병에 남아있는 접착제 성분과 잉크가 원인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라벨이 가끔 가다가 알루미늄이 증착되어 있는 필름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용출되어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폐페트병을 씻는 양잿물 세척수에선 발암 물질인 일사다이옥산, 폼알데하이드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재생 페트병 용기에 뜨거운 물질을 담거나 전자레인지를 넣고 돌리면 또 다른 유해 물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식품용으로 쓰이는 재활용 페트병은 연간 3만 톤에 이릅니다. JTBC 조소희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고 있었던 것인지 취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상욱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가지고 나온 이 물건들, 이게 다 재생 용기들인가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재생 용기는 보시는 것처럼 이 커피잔이나 또 이제 음식물을 담는 그릇, 또 식사나 이 과자를 담는 용기 등 매우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예. 모두가 이 페트 재질인데요. 식품 용기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에는 페트 외에도 폴리스티렌이라고 하는 PS, 또 펜 이렇게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만 예. 우선 이 중에선 페트가 재활용이 가장 쉬운 재질로 꼽힙니다. 예. 우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것이 커피나 뭐나 이거 매일 거의 이제 쓰게 되잖아요. 마실 때 모든 커피 용기가 예를 들어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재생용기로 만들어진 페트냐, 예. 그리고 재생용기 중에서도 물리적인 방법으로 재생이 된 그런 용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그걸 구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제가 이렇게 가지고 나온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예. 모두가
이제 화학적 재생이 아니라 물리적인 재생, 다시 말해서 이 버려진 페트병을 잘게 썰어서 플레이크로 만든 제품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물건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법한 대형 업체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이걸 납품받은 업체들이 대형 업체들이었던 건데 예. 당장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브랜드 여럿 있었습니다. 이 불법 재생 용기들이 그만큼 이미 우리들의 실생활에 깊숙이 들어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형 업체라고 하는데 그거 이름은 못 됩니까? 늘 이런 문제가 제기가 돼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법적 문제가 있습니까? 예, 이게 법적 문제도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 취재를 통해서 이제 추후 리포트를 더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그때 이제 이거를 공개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더 저희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늘 그게 좀 궁금하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니 이게 왜 그런 식으로만 얘기하고 끝내느냐라고들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린 건데 일단 후속 취재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건 뭐 좀 저희들이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 역시 비용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대로 국내에 있는 이 재활용 업체 가운데에서 화학적인 재생 시설이 있는 곳은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자, 일단 새 용기 그리고 재생 용기의 가격차 1.5배에 이릅니다. 커피컵을 한번 예로 들어보면요. 컵과 뚜껑, 빨대를 비롯한 이 플라스틱 제품의 단가는 약 100원 안팎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 플레이크로 만든 재생 제품으로 만들면 가격이 70원 아래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또 이제 화학적 재생을 하게 되는 경우에 시설을 들이는 비용 그리고 재생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모두 포함하면 우리나라에선 단가를 맞추기 어렵다라는 게 업계의 주장입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이건 불법인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사실 취재를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이 같은 황당한 상황들이 벌어져서 많이 놀랐었는데요. 우선 이 플라스틱 용기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또 관리를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리고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담당하는 환경부 모두 몰랐던 일이었습니다. 이들 부처에 저희가 처음 문의를 했을 때만 하더라도요. 물리적 재생법으론 식품 용기를 만들지 않는다. 이 플레이크는 섬유를 만드는 데 쓰이거나 비식품용 용기에만 쓰인다 이렇게 자신을 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양의 페트병들이 이렇게 식품 용기로 재생이 됐고 또 실제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양이 판매가 됐는지 통계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취재에 나서자 식약처는 그제서야 실태 조사에 나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좀 늦은 감이 분명히 있군요. 이게 참 평소에 왜 이렇게 저 커피를 마실 때나 아니면 저런 도시락을 먹을 때 좀 깨름직하잖아요, 사실. 이제 모르는 바는 아니었는데 이게 실제로 다 증명이 되고 나니까 더 좀 불안해지고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가능하면 정말 머그잔으로 마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되고. 해외에서는 이건 어떻게 합니까? 우선 미국의 FDA나 유럽의 CE 같은 경우를 저희가 살펴봤는데 유해 물질이 없고 안전하다는 인증서를 제출하면 물리적 재생을 통해서도 식품 용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곤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들 지역에선 인체에 해로운 접착제나 잉크를 이 라벨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시다시피 접착제 그리고 잉크 문제가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안전하고도 쉬운 재활용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담당 부처에서 실태 조사를 한다니까 그것부터 좀 지켜보도록 하죠. 박상욱 기자였습니다. 네, A형 간염 환자가 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소셜미디어에서 루머 하나가 빠르게 퍼졌습니다. 오늘 팩트체크는 이 루머를 검증할 예정인데요. 듣기에 따라서는 황당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선 심각한 반응들로 이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일회용 컵 규제 때문에 A형 간염이 늘고 있다 이런 주장인 거죠? 네, 그런 내용이 퍼져 있습니다. 일회용 컵 사용이 카페 안에서 금지된 게 지난해 8월부터입니다. 지금은 머그잔을 주로 쓰는데요. 그런데 소셜미디어에서 이런 내용이 퍼지고 있습니다. A형 감염의 환자가 급증하는 그 시기와 이 정책이 시작된 그 시점이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티즌들이 의혹을 제기했고 루머로 번졌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그래프까지 만들 정도입니다. 카페 머그컵이 주범이다. 일회용 컵을 다시 쓰자. 정부 정책 때문이다. 이런 반응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머그컵은 어쨌든 다른 사람이 쓰던 거를 다시 쓰는 거니까 전염병을 옮기는 온상이 됐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네, 요약하면 잔을 제대로 씻지 않아서 침을 통해서 전염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질병관리본부 담당자조차 이런 루머를 접했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이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형 간염은 침으로 옮는 병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침을 통한 전염성이 입증된 바가 없습니다. 국내외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내린 결론입니다. 네, 그러니까 침을 통해서 옮지 않으니까 머그컵 때문이다라는 주장은 뭐 아예 성립할 수가 없는 걸 텐데 그러면 A형 간염은 어떻게 전염이 되나요? A형 간염은 감염자의 대변에 있는 바이러스가 다른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인체에 들어갈 경우에 옮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갔다가 감염자의 대변에서 나온 바이러스를 손에 묻혀서 나온 뒤에 그 손으로 음식을 만들거나 먹으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무슨 컵을 쓰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바이러스가 묻은 손으로 그 컵을 만져서 다른 누군가의 입까지 바이러스가 전달되느냐의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손을 씻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이런 아주 뻔하지만 아주 중요한 예방책이 강조가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 밖에도 지하수나 식재료 자체가 바이러스에 오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익혀 먹거나 끓여 먹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뭐 머그컵 나무랄 일이 아니었네요.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이 비하인드 뉴스 박성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예, 시작하죠. 네, 첫 키워드는 도둑과 독재의 만남으로 잡았습니다. 예. 누구가 만났는데 이렇게 됐습니까? 예, 일단 오늘이 5월 1일 노동절입니다. 예. 오늘 한국노총 주최로 여의도에서는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여야 5당 대표가 모두 참석했는데요.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이 먼저 참석하고 지금 보듯이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좀 뒤이어와서 서 있었던 다른 당대표와 얘기하고 또 나중에 이해찬 대표와 저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예. 상당히 화기애애한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두 사람은 상대방 쪽을 향해서 독설을 쏟아 부은 바 있습니다. 예. 이해찬 대표는 그제 도둑놈들한테 이 국회를 맡길 수가 있겠나라고 한국당을 비판했고요. 어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좌파 독재에 맞서 저를 하얗게 불태우겠다라며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예. 하지만 오늘은 앞서 영상에서 봤듯이 상당히 화기애애한 모습, 손도 잡고 여러 대화도 나눴는데요. 현장에 있던 민주당 관계자에 물어보니까 두 사람이 전직 총리 출신으로서 오늘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의전을 잘 지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화기애애하다기보다는 화기애매한 것이 맞긴 하겠죠. 예, 겉으로 보기에는 애매했는데 예. 안쪽으로는 애매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요. 저걸로 끝인가요, 이제? 다른 내용도 좀 있는데요. 마라톤에 앞서서 두 사람의 준비 운동하는 모습을 잠깐 눈에 띄었습니다. 예. 지금 한국노총에서 준비한 점퍼와 이해찬 대표는 본인의 점퍼를 입고 왔는데요. 두 사람 다 안쪽에 와이셔츠를 받쳐 입고 와서 마라톤보다는 준비 운동만 신경 쓴 모습을 예. 보였습니다. 준비 운동에서 같은 지점에서 두 사람만 서로 틀리기도 한 모습도 좀 눈에 띄었고요. 실제 이해찬 대표는 마라톤이 시작되자마자 다른 일정으로 빠져나가기도 했습니다. 예. 또 오늘 눈에 띈 건 개막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재창이 됐는데요. 황교안 대표가 노래의 소절에 각 소절의 첫 마디에서만 잠깐 입을 벌렸다 떼서 박자만 맞추고 노래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 여러 번 계속 입을 벌렸다 떼는 모습만 보였는데요. 가사를 몰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과거 임을 위한 행진곡과 한국당 일부에서는 계속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거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노래를 부르지 않았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예. 일단 부르려는 노력은 좀 돋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를 보죠. 두 번째 키워드는 삭발 국민 속으로 잡았습니다. 어제 뭐 박대출 의원 삭발 소식은 들었고 누가 또 합니까? 내일 여러 명이 삭발할 예정입니다. 예. 일단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국당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갖고 패스트트랙에 대한 문제점을 국민 속으로 들어가 직접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장외 집회와 정책 설명회를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예. 황교안 대표도 계속 내일 여러 도시에서 집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삭발 투쟁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직접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최 의원님께서 삭발투쟁을 먼저 시작했는데 김태흠 좌파 독재 저지 특위 위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내일 이 삭발투쟁을 계속해. 예, 투쟁 의지 이걸 예. 계속 보여주겠다 뭐 그런 뜻이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오늘 삭발 안내문에 약간 부적절한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예. 김태흠 의원실에서 내일 삭발식 관련해서 일부 의원들에게 뭔가 요청사항을 보냈는데요. 요청사항을 보면 규탄사 그리고 삭발 도우미 흰색 와이셔츠를 준비하라 돼 있는데 예. 이번에 여성당원 20명의 참석을 독려해달라라고 돼 있습니다. 여성당원도 삭발하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예. 삭발하는 김태흠 의원, 정혁이 정책위의장 약 10여 명으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굳이 삭발식 장면에 여성당원이 왜 필요하냐? 그래서 젠더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 밑에 안내문에 문의처가 있어서 제가 굳이 여성당원이 왜 와야 되냐라고 물어보려고 문의를 했는데 아직은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예. 일단 저건 나가버렸으니까. 예. 알았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4월 하늘의 노릇으로 잡았습니다. 이건 뭡니까? 오늘 5월인데. 예. 과거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4월 하늘을 빗대어서 자신의 위치에 복잡한 것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2년 전에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때 대통령 앞에서 대만 학자의 한시를 읊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하늘은 여러 날씨를 원하는 여러 주체에 따라서 상당히 힘들다라는 내용의 한시였는데요. 예. 당시에는 복잡한 심경만 표했었는데 오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 관련 법안에 대해서 좀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므로써 정확히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내므로써 당시의 복잡한 심경을 행동으로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비슷한 취지의 말은 그동안에 여러 번 내놓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대검 한 고위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관련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국회가 검찰을 아예 안 만나줬다. 즉 검찰 패식이 있었는데 특히 민주당 쪽에서 안 만나줘서 서운했고 이번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에 검찰의 입장이 거의 반영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좀 반영되길 원한다라는 입장인데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공약사항이어서 얼마나 조정될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듣고 보니까 그 4월 하늘 노릇이라는 그 전에 읊었던 그 한시가 매우 그럴듯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3도, 대전 24도 등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과 마찬가지로 전국의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엔 나쁨이다가 오후에 보통일 거란 예보입니다. 예. 자, 오늘 뉴스룸 좀 일찍 시작해서 일찍 마치게 됐습니다. 곧 이어서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많이들 좀 지켜봐 주시죠.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